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하나의 충격적인 영상 때문이었죠. 위안부, 그냥 돈 벌러 간 창녀들 아니야? 일본 극우 정치인의 잔혹한 발언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일본 사회에 거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모두 조작된 영상이다. 한국이 일본을 영원히 굴복시키려는 속셈이다. 일본의 언론과 보수 세력은 분노했고 이후 수많은 일본인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 일본 PD가 한국을 직접 찾아간 한국은 그들의 발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앞에 일본의 20년 언론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편견과 무지로 가득 찬 일본 사회에 던지는 한 일본 PD의 용기 있는 진실 고백.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하루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PD로 20년간 일해왔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편집실에서 다음 프로그램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동생 아키코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키코는 지금 당장 봐야 할 영상이 있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키코는 예전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각종 집회에도 참여하곤 했죠. 솔직히 저는 그런 아키코가 때론 부담스러웠어요. 방송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키코가 보내준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면 속에는 일본의 유명 극우 정치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위안부를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내뱉는 말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였죠. 그 할머니들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다 거짓말이라고. 위안부? 그냥 돈 벌러 간 창녀들 아니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방송을 해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영상은 이미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아수라장이었죠. 분노한 네티즌들의 항의가 쏟아지는 한편 극우 성향 사람들의 옹호 댓글도 만만치 않았어요. 재생 횟수는 몇 시간 만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다음날 방송국에 출근하자마자 선배 PD인 사이토 타쿠야가 저를 불렀습니다. 타쿠야는 방송국 내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어요. 정치적 발언도 거침없이 하는 편이었죠. 타쿠야는 그 영상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분명 한국 쪽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뒤 맥락을 다 잘라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어봤죠. 그 순간 타쿠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된 일이라며 2015년 합의로 끝난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넘어간 것 아니냐고 따졌어요. 타쿠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본을 괴롭힌다며 분노했어요. 돈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영원히 굴복시키려는 수작이라고 했죠. 한국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이런 식으로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 한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어요. 일본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마 사과를 또 해도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할 거라면서 말이죠.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 PD로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맞받아쳤죠. 결국 타쿠야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방송국에서 일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아키코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영상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물어봤어요. 아키코는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발언이 맞다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기 기획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최근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검증해보는 다큐멘터리는 어떨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타쿠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정설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한국 측의 과장된 주장이라며 일축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타쿠야는 제 동생 아키코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키코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저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족의 정치적 성향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개인적인 가족사를 공개적으로 거론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모욕적일 줄 몰랐어요. 아키코는 단순히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일 뿐인데 말입니다. 타쿠야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방송인으로서의 중립성을 의심한다고 했어요. 특정 이념에 편향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따졌습니다. 더 나아가 타쿠야는 제 인격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정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여성 PD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라며 성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경력을 한순간에 무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타쿠야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시청률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논란만 일으킬 거라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20명이 넘는 회의실에서 저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쿠야가 제 책상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제안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방송국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저는 퇴근길에 아키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울컥했어요. 아키코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격려해 줬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이틀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장실에서 저를 호출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제가 제안했던 기획서도 보였습니다. 국장님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시청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안부 문제를 다루려 한다는 소문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성향 시청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광고주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통보했어요. 회사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실상 제작 중단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20년간 PD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추구하려던 진실이 이렇게 벽에 부딪힐 줄 몰랐습니다. 국장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냉담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방송국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 아키코가 찾아왔어요. 제 상황을 들은 아키코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키코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라고 했어요. 아키코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송글씨로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16살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던 이야기가 시작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트럭에 태워졌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참혹한 현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던 지옥 같은 나날들, 도망치려다 매를 맞아 의식을 잃었던 일, 임신했을 때 강제로 낙태당한 아픔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할머니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 이야기를 하며 해방 후에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더러워진 몸으로 가족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고백이 제 마음을 찢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이 있는데도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떨리는 송글씨와 눈물 자국이 남은 편지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일본 사회에서 들어온 정보들, 위안부 문제는 과장되었다거나 이미 해결되었다는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2015년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이죠. 아키코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할머니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일본 사회는 여전히 그분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컸어요. 20년간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면서 진실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정작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거짓말로 치부되는 것이 가장 아프다고 했어요. 죽기 전에 진실만은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가해자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순간 다큐멘터리 PD로서의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방송국의 압박이나 시청률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키코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방송국의 허가 없이라도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개인 휴가를 내고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방에 숨기고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김지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일본인 방송 PD라는 사실 때문인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지윤은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서 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김지윤은 일본 언론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언급하며 불신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했어요. 모든 일본 언론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PD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윤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뭔지 아느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2015년 합의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지윤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그것이 바로 일본의 전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도 흥분해서 맞받아쳤어요. 그렇다면 일본이 계속 사과해야 하느냐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지윤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일본인들의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일축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볼 정도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김지윤도 분노에 찬 표정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김지윤은 저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증거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수많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본 것은 일본군 내부 문서들이었습니다. 김지윤이 보여준 자료에는 위안소 설치와 관련된 일본군의 공식 지시서들이 있었어요. 군 당국이 직접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들어온 정보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민간업자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위안소 사진들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감옥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을 녹음한 테이프였습니다. 16살 소녀가 가족과 생이별한 채 끌려간 이야기, 하루에 30명, 40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던 참혹함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한 할머니의 증언이 특히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일본군이 발로 배를 차서 유산시켰다는 이야기, 도망치려다 붙잡혀 매를 맞아 평생 장애를 안게 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했어요. 저는 들으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위안부 문제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이런 증언들이 모두 사실일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봤습니다.
어린 소녀가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절망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거센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것은 무엇인가? 일본 사회 전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쪽이 과장하고 있는 건가? 제 정체성 자체가 흔들렸어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지금까지의 역사 인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 혼란 속에서 맞은 다음 날, 김지우는 저를 실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쉼터였어요. 가는 길 내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쉼터에 도착하자 88세의 이순덕 할머니가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작고 마른 체구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온 방송 PD라고 소개받자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카메라를 꺼내 촬영 허가를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진다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44년 16세 때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셨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트럭이 나타나 무작정 태워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딸을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거부하면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했어요.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늘 배가 고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임신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위안소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군이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절망감을 이야기하실 때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저는 촬영하면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자랑스럽게 군 복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국을 위해 싸웠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할아버지도 이런 범죄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족사와 이 끔찍한 역사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본인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젊은 일본인이 이렇게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더욱 죄스러웠어요. 김지윤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시선은 사라져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지훈과 함께 쉼터를 나오면서 저는 물어봤어요. 이런 할머니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냐고 했습니다. 김지훈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생존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급해졌어요.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증언을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어요. 딸 유이에게도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이는 엄마의 변화를 느꼈는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이에게도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이 화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김지훈과의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도와 더 많은 자료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해줬어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김지훈과 동반자가 된 다음 날 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쉼터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쉼터에 도착하자 할머니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만났던 이순덕 할머니 외에도 세 분의 할머니가 더 계셨어요. 모두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의 연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들 중 한 분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순덕 할머니가 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김할머니라고 불리는 89세 할머니가 제게 한국 전통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셨지만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제게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 전을 부치는 기술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쉼터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어요. 햇볕을 받으며 걷는 할머니의 얼굴에 평온함이 스으며 있었습니다. 산책 중에 박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위안소에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을 빼앗긴 분들에게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킬킬거리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할머니들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순덕 할머니는 제게 손수 뜬 목도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 일본으로 돌아갈 때 목이 시리지 않게 하려고 뜨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고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 아키코에게 긴 통화를 했어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씨,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키코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변했다며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아키코의 지지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딸 유이와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유이는 엄마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도 이런 깊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김지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과 적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저의 진심 어린 변화를 인정해주며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 유이와 김지윤 사이에 묘한 경쟁 의식이 생겼어요. 둘 다 저를 도우려고 하면서 서로를 의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세대끼리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방송국의 공식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이 영상을 완성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편집실에서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 김지윤이 보여준 역사적 증거들, 할머니들의 일상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며칠 밤을 새워 6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묻혀진 진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로 정했어요. 객관적이면서도 할머니들의 아픔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편집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들고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국장님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영상을 보신 후 표정이 변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며 놀라워하셨어요. 하지만 방송 허가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시청자들의 반발과 광고주들의 우려 때문이었죠. 국장님은 심야 시간대라도 방송해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방송 예고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보수 성향 시청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반대로 시민단체와 젊은 층에서는 큰 관심을 보였어요. 방송 전부터 이미 화제가 되었습니다. 타쿠야는 여전히 저를 적대시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료들에게 제 다큐멘터리가 편향적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송 당일 밤, 저는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일본 전국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습니다. 20년 PD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이 뜨거워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맞부딪혔어요. 어떤 이는 감동적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일방적인 편파 방송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를 알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다큐멘터리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내 다른 방송사들도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에요. 제 다큐멘터리가 촉발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김지윤이 전화를 걸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들도 매우 고마워하신다고 전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토론회가 열렸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하지만 극우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저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어요. 제 신변에 대한 우려도 생겼습니다. 타쿠야를 비롯한 보수 성향 언론인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반박에 나섰어요. 제 다큐멘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영 논리가 더욱 첨예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느껴졌어요. 길거리 인터뷰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아키코는 제가 해낸 일을 무척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언니가 진짜 언론인이 되었다며 울면서 축하해줬어요. 딸 유이도 한국에서 엄마를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방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진정한 성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다큐멘터리 방송 후 일주일이 지나자 방송국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저와 타쿠야가 각각 찬반 입장에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당일 방송국 대강당은 200여 명의 시청자들로 가득 찼어요. 보수 성향 시청자들과 진보 성향 시청자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앉았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할머니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타쿠야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일방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만 인용했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시했다고 주장했어요.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발언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먼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본 증거들과 할머니들의 증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군 내부 문서들, 위안소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순덕 할머니와의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16세에 강제로 끌려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사신 분의 이야기, 그럼에도 일본인인 저를 따뜻하게 용서해 주신 마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제 할아버지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일본군 장교였던 할아버지가 혹시 이런 범죄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자신도 학교에서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답변했습니다. 우선 사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불편한 진실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와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한 중년 남성은 일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잘못을 숨기려 하는 것보다 용기 있게 사과하는 것이 더 존경받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이 문제는 정치적 논리를 떠나 인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더 늦기 전에 진정한 사과와 화해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여러 시청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방송을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밤 아키코가 토론회를 시청했다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가 정말 멋있었다며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유이도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토론회 이후 일본 사회 전체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늘어났어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된 기분이었어요. 진실을 추구하고 사회의 성찰을 이끌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키코와 유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일본 사회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